나 노라고 했지. 사방에서 달려든 남자들이 유키의 팔다리를 붙잡았다. 일본 해상자위대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훈련받은 그녀였지만 8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형님, 이 여자 꽤 단단해 보입니다.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유키의 재킷 자락을 잡아당겼다. 다른 남자의 손은 그녀의 허벅지로 올라오려 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목덜미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다. 유키는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고약한 냄새가 나는 수건이 그녀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눈앞이 어두워지기 직전 유키의 머릿속엔 오직 부모님에 대한 생각만 맴돌았다. 엄마, 아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잠시 후 숨막히는 역정극이 펼쳐진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격렬한 전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27세의 유키사토. 조보탕 요지는 탄탄한 체격으로 훈련용 소총을 들고 장애물 사이를 민첩하게 움직였다. 땀에 젖은 검은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전투복 위로 드러난 팔뚝은 단련된 근육이 선명했다. 타겟 클리어 유키가 마지막 표적을 명중시키며 외쳤다. 훈련을 지켜보던 교관이 스톱워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유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교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훈련이 끝난 후 유키는 샤워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 차림에 그녀는 훈련 때와는 다른 평범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기지 주차장에서 유키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4년째 복무 중인 이곳에서 그녀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유키는 2살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양되었다. 요코함에서 자란 그녀는 사랑이 넘치는 양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 하지만 가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양부모와 다른 낯선 이목구비를 발견하며 궁금증을 느꼈다. 결국 27세가 된 유키는 양부모에게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유키, 네 마음을 이해해. 우리가 도와줄게. 양부모는 따뜻하게 그녀를 지지하며 한국에 있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주었다. 며칠 후 유키는 간단한 서류를 들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키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탔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주세요. 유키가 약간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다. 일본에서 자란 그녀는 한국계 일본인 양어머니 히로미 구왕메이 덕분에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억양은 어딘가 어색했다. 30분 후 택시는 마포의 세련된 카페거리 근처에 멈췄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곳은 사람 찾기 전문 흥신소라고 광고된 곳이었다. 유키는 5층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50대 초반의 남성이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가 작고 배가 살짝 나온 그는 밝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사토 유키입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다. 아, 일본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여기 앉으세요. 초회 대표가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하며 고급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유키가 앉자 최 대표는 그녀의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키 168L쯤에 단단한 체격, 날렵한 눈매, 그리고 일본 특유의 세련된 옷차림. 유키는 확실히 눈에 띄는 외모였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녹차 최 대표가 물었다. 물로 주세요. 유키가 간단히 대답했다. 최 대표가 직원에게 눈짓을 보내고 다시 유키에게 시선을 돌렸다. 친부모님을 찾으시려는 거죠. 저희가 이런 일엔 전문가입니다. 최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펴며 말했다. 유키는 가방에서 정리해온 서류를 꺼냈다. 27년 전의 흑백 사진과 함께 김민수,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였다. 이분들이 제 친부모님인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에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유키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최 대표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27년 전이면 시간이 꽤 지났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최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 의뢰서를 작성해 주세요. 최 대표가 서류와 펜을 내밀며 말했다. 얼마나 걸릴까요? 유키가 의뢰서를 작성하며 물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비용은 결과 나온 후에 받겠습니다. 최 대표가 서류를 받으며 대답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최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키가 사무실을 나간 후 최 대표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형님, 오늘 기가 막힌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부모도 없고. 최 대표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제가 조만간 불러낼 테니 그때 처리하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리자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신소를 나온 유키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호텔로 향했다. 합정동의 힙한 카페와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며 그녀는 낯설지만 설레는 기분을 느꼈다. 일주일 후면 27년 만에 친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틀 후 유키의 휴대폰이 울렸다. 홍대거리의 한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던 유키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토 유키 씨, 최 대표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생각보다 부모님을 빨리 찾았습니다. 최 대표의 목소리가 흥분된 듯 들렸다. 유키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정말요? 어디 계신가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 대표가 재촉하듯 말했다. 유키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다. 27년 만에 친부모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택시 안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30분 후 유키는 흥신소문을 열었다. 그런데 지난번과 달리 사무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최 대표님, 유키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다. 사무실 안쪽에서 최 대표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뒤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따라 나왔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는 험악한 인상이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유키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아, 이분들은 제 동업자분들이에요. 최 대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유키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남자들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고 최 대표의 표정도 이전과는 달랐다. 부모님 소식은 어떻게 된 건가요? 유키가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물었다.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라. 최 대표가 말을 더듬었다. 그 순간
가장 큰 키의 남자가 갑자기 유키를 향해 달려들었다. 잡아 남자가 소리치며 유키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유키는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려 남자의 손을 피하고 오른발을 한 발짝 뒤로 빼 안정적인 자세를 잡았다. 일본 해상자위대 특수부대에서 수백 번 연습한 근접 전투 기술이 본능적으로 발동되었다. 유키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남자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번개처럼 뻗었다. 명치 부위를 정확히 타격한 강력한 펀치였다. 의왕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몸이 사무실 벽에 부딪히며 털썩 주저앉았다. 나머지 두 남자가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유키는 재빠르게 허리를 숙여 몸을 낮추며 왼쪽에서 달려오는 남자의 다리를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오른쪽에서 다른 남자가 유키의 머리를 뒤에서 잡으려 했다. 유키는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몸을 돌리며 왼쪽 주먹을 휘둘러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주먹이 콧뼈를 강타하자 피가 쏟아져 나왔다. 남자가 코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 최 대표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에 빨간 비상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 잠시 후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려왔다. 여러 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덩치 큰 남자 8명이 일제히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저연을 잡아 초회 대표가 뒤에서 소리쳤다. 유키는 즉시 전투 자세를 잡았다. 가장 먼저 달려든 남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다른 남자가 옆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유키가 왼쪽 팔꿈치로 그 남자를 가격하려는 순간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다른 팔을 잡아당겼다. 동시에 뒤에서 2명이 유키의 양쪽 다리를 붙잡았다. 놓으라고 유키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너무 많은 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한 명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다른 한 명은 어깨를 눌러 움직임을 봉쇄했다. 유키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저항했지만 8명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그녀의 팔, 다리, 몸통을 각각 붙잡고 있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게 지금 무슨... 유키가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다가온 남자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수건으로 그녀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았다. 유키가 깜짝 놀라며 숨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코로 들어왔다. 안 돼. 유키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몇 초 후 유키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팔이 축 늘어졌다. 최 대표가 쓰러진 유키를 내려다보며 씩 웃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감촉에 유키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입안이 마른 상태로 눈을 떴다. 급히 몸을 일으켜 앉은 유키는 한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가스배관과 연결된 것을 발견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하실 같은 공간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유키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펴봤다. 벽면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담요 한 장이 던져져 있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철창으로 막혀 있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깨어났구만.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흥신소에서 봤던 조폭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뒤로 50대 초반의 여성이 함께 내려왔다. 붉은 립스틱과 화려한 러파드 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저를 이런 곳에 가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유키가 일어서며 외쳤다. 잘못 네가 여기 온 게 잘못이야.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여자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박마담, 잘 지키고 있어. 두목님이 올 때까지 얌전히 시켜놔. 네, 알겠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며 사라지자 방 안에는 유키와 여자만 남았다. 여자가 쪼그려 앉아 턱을 괴고 유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새로운 애구나. 넌 뭐 하다 잡혀왔니? 카드빗 유키는 여자를 보자 희망을 품었다. 같은 여성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온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유키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모님을 찾으러 왔다고? 여자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네, 저는 2살 때 일본으로 입양됐거든요. 저 좀 풀어주세요. 제발. 유키가 간절히 말했다. 여자는 흥미롭다는 듯 유키를 훑어보며 말했다. 멀리서도 왔네. 근데 27년 만에 사람 찾는 게 쉬운 줄. 아니, 뭘 아는 게 있다고. 여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이름이랑 출신은 알아냈어요. 아빠 이름은 김민수. 엄마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뭐라고? 이수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네, 김민수, 이수진이요. 혹시 아세요? 유키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여자는 놀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언제 태어났는데? 여자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1998년 4월 20일이요. 유키가 대답했다.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네 엄마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유키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다. 뭐라고요? 제 엄마라고요? 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맞아.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이수진이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다. 유키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27년간 그리워했던 친어머니를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유키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김민수, 그 인간이 도박에 빠져서 내 명의로 엄청난 빚을 만들었어. 이수진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유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근데 일본에선 어떻게 살았어? 좋은 부모 만났니? 이수진이 궁금한 듯 물었다. 네,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유키가 대답했다. 이수진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유키가 간절히 말했다. 정말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이수진이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지며 물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얼른 여기서 같이 나가요. 유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딸을 풀어줬다가 조직에 발각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딸의 도움을 받아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래, 얼른 여기서 나가자. 이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수진은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 유키의 수갑을 풀었다. 조용히 따라와. 이쪽에 비상구가 있어. 이수진이 속삭이며 유키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27년 만에 만난 모녀는 이렇게 함께 탈출길에 올랐다. 이수진은 유키의 손을 잡고 건물 뒤편에 비상구로 안내했다. 다행히 조폭들이 지키지 않는 곳이었고 두 사람은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빨리. 여기서 멀리 가야 해. 이수진이 유키를 재촉하며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줄지어 있던 택시 중 하나를 타고 도착한 곳은 부산의 24시간 찜질방이었다. 여기는 안전할 거야. 이런 곳까지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이수진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찜질방 휴게실에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드디어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키는 27년간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까 하던 이야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김민수. 그 인간이 내 명의로 빚을 졌어. 사채업자들이 날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지. 그런데 난 갚을 돈이 없었고 이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 밑에서 일하게 됐어. 그들 밑에서요.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신매매. 뭐? 나는 그놈들이 데려오는 여자애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다. 엄마. 유키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숨이 막히는 듯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혼란과 충격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인간 나도 모르지.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살고 있겠지 뭐. 이수진이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정말요. 분명 사진에서는 다정한 분처럼 보였는데. 유키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다정하긴 뭐가 다정해. 딴 여자들한테나 다정했겠지.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갓 태어난 너를 품에 안고 입양 보내야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상상이나 해봤어. 이수진이 갑자기 감정이 격앙되며 말했다. 유키는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하며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갓 태어난 저라고요. 저는 2살 때 입양됐는데요. 이수진은 그제야 뭔가 잘못 말했음을 깨달은 듯 허둥지둥 변명했다. 맞다. 2살이었지.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유키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더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이수진이 먼저 말을 끊었다. 아니, 근데 유키야, 일본에선 어떻게 살았어? 공부는 잘했니? 유키는 잠시 멈칫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셔서 잘 지냈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지금은 해상자위대 특수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특수부대 와. 대단하네. 돈도 꽤 많이 모았겠구나. 이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네, 꽤 모은 편이에요. 요코함에 계신 부모님도 부유하세요. 유키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수진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자신의 미래,
호화로운 삶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엄마, 이제 그 일은 그만두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키가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이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네. 그럼요. 저랑 같이 일본에 가서 살아요. 거기선 그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유키가 순진하게 말했다. 이수진은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 인신매매 조직은 경찰에 신고해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해요. 유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확실히 끝내야지. 유키는 감정이 복받친 듯 조용히 이수진을 안았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유키가 이수진을 껴안으며 말했다. 이수진도 유키를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을 만난 기쁨보다 일본에서 돈을 펑펑 쓰며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다음 날 오전, 이수진의 제보로 경찰이 인신매매 조직에 아지트를 급습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감금실에서는 다른 피해자들도 구조되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유키와 이수진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2살 때 일본으로 입양된 해상자위대 특수부대원이 친어머니를 찾다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27년 전에 일본으로 입양되었고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유키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이수진이 불쑥 나서서 대답했다. 저도 그 조직에 끌려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딸과 27년 만에 그런 끔찍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에 연루되게 되신 겁니까? 기자가 이수진에게 물었다. 이수진은 잠시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남편이 도박과 술에 빠져서 제 명의로 엄청난 빚을 만들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기자가 추가로 물었다. 여전히 도박과 술에 빠져 살고 있어요. 가족을 버리고 자기 즐거움만 쫓는 사람입니다. 이수진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수진은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부산 사상구의 낡은 여인숙에서 50대 후반의 박재훈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오래된 LED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유키와 이수진의 인터뷰가 나오자 박재훈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췄다. 27년 전 일본으로 입양된 한국계 여성이 앵커의 말을 들으며 박재훈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화면에 나온 유키의 모습을 보자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렸어요.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이수진의 인터뷰가 나오자 박재훈은 컵라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나쁜 여자가 박재훈이 TV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민수 형을 이렇게 모함하다니. 이런 뻔뻔한. 박재훈은 김민수와 20년간 원양어선을 함께 탔던 동료였다. 그는 김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수진이 얼마나 교활한 여자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재훈은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다. 뉴스가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자 그는 TV를 껐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격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다. 박재훈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15년 전 원양어선에서 찍은 김민수와의 사진이었다. 형, 이렇게 당할 순 없어. 박재훈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뉴스를 다시 찾아보고 유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저 애가 진짜 민수 형 딸이라면 진실을 알려줘야 해. 박재훈은 결심을 굳혔다. 김민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박재훈은 유키를 찾는 방법을 연구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훈은 부산역 근처의 호텔 로비에서 뉴스에서 본 여성을 발견했다. 혹시 사토유키 씨 맞습니까? 박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유키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유키가 한국어로 물었다. 제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당신 아버지 김민수 씨와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박재훈이 정중하게 말했다. 유키의 표정이 변했다. 아버지의 동료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다. 아버지 동료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유키가 경계하며 물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박재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거짓말이라뇨? 유키가 놀라며 물었다. 민수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수진이. 박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키는 혼란스러워졌다. 어머니의 말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였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유키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박재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15년 전 원양어선에서 박재훈과 김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보세요. 박재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진 속 김민수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이미 고생의 흔적이 얼굴에 배어 있었다. 당신 아버지는 지금 부산역 근처에서 노숙하고 계십니다. 박재훈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노숙이요? 유키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네. 가서 직접 만나보세요. 그러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박재훈이 종이에 부산역 근처 위치를 적어주며 말했다. 이 쪽지 들고 가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키가 크고 허리가 약간 굽은 분이에요. 유키는 쪽지를 받아들고 망설였다. 어머니의 말과 이 사람의 말 중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키가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은인입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박재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키는 박재훈이 준 쪽지를 들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역 광장은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여행객들로 북적였지만 구석진 곳에는 노숙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유키는 박재훈이 말한 특징을 떠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키가 크고 허리가 약간 굽은 남성, 60대 초반, 한참을 찾아다니던 유키는 역 근처의 지하도에서 잠들어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박재훈이 보여준 사진과 닮은 점이 있었다. 유키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자. 오랫동안 씻지 못한 냄새가 났다. 아저씨, 혹시 김민수 씨인가요? 유키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남성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유키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김민수가 힘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키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27년간 궁금했던 친아버지를 드디어 찾았다는 실감이 들었다. 저 유키예요. 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듯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의 흐릿했던 눈에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뭐라고요? 김민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빠, 딸 유키라고요. 2살 때 일본으로 입양 간. 유키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김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키야, 정말 우리 유키가 맞냐? 김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유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유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다. 네, 아빠. 유키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김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고 감정이 복받쳐 비틀거렸다. 유키가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다. 정말 내 딸이야. 김민수가 유키의 어깨를 잡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유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민수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앉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키야. 김민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키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아빠, 다른 곳으로 가서 얘기해요. 유키가 말했다. 2사람은 근처에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김민수는 유키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유키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믿기 어려워했다. 27년 만에 이렇게 컸구나. 김민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딸을 버린 나쁜 아버지야. 만날 자격도 없어. 김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랑 박재훈 아저씨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유키의 말을 끊고 김민수가 물었다. 어머니 이수진을 만났다고? 네. 며칠 전에 만났어요. 아버지가 도박과 술 때문에. 유키가 말하자 김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니?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수는 커피잔을 조심스레 입에 가져갔다. 한 모금을 넘기고 나서야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의 거친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유키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침묵이 너무 길어 답답함을 느낀 유키는 결국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제야 김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키야, 사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순간 그의 기억은 29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29년 전 부산 해운대의 작은 어촌 마을. 젊은 김민수는 출항을 앞두고 있었다. 임신한 아내 이수진의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금방 올게. 우리 유키. 조금만 기다려. 김민수가 이수진의 배에 대고 다정하게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이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이 태평양 먼 바다로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김민수는 갑판에서 점점 작아지는 해운대 항구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3개월 후 고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김민수는 부두에서 배를 내리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아내와 갓 태어났을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골목길을 달려 도착한 집 앞에서 김민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수진아,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가구는 쓰러져 있었고 물건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간 모아놓은 돈과 집 문서까지 몽땅 사라져 있었다. 수진아, 수진아, 김민수가 불안한 마음에 집 안을 뒤져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내도, 아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민수 씨, 아이고. 이제 오셨구려 놀란 김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옆집 할머니가 품에 아기를 안은 채 허겁지겁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품 안에는 갓난아기 유키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어제 밤중에 자네 마누라가 짐을 다 들고 나가버렸어. 아기는 두고 말이야.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혼자 남은 아기가 어쩔 줄 몰라 울기만 하더라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봐주고 있었어. 김민수는 멍한 얼굴로 아기를 받아들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의 품으로 들어오자 무너져 버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는 한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다른 손으로는 얼굴을 덮으며 숨죽여 울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2명이 김민수의 집 문을 두드렸다. 김민수 씨죠? 사채업자가 차갑게 말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민수가 아기를 안은 채 문을 열며 물었다. 이수진 씨가 당신 명의로 빌린 돈이 7천만 원입니다. 사채업자의 말에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김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자까지 합치면 벌써 1억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사채업자가 협박하듯 말했다. 김민수는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저앉고 말았다. 품에 안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1억 원. 그 숫자는 그가 몇 년간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액수였다.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김민수는 아기 유키를 업고 집을 나섰다. 이수진을 찾기 위해서였다. 우선 이수진이 자주 들르던 친구들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혹은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 민수 씨.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와. 이수진의 친구 미영이 차갑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도박하던 거, 친구들한테까지 돈 빌린 거 몰랐어요.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가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부산 곳곳의 도박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수진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이 여자 못 보셨나요? 제 아내인데. 김민수가 도박장에서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들 워낙 많이 오니까. 도박장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한편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거의 매일 집 앞에 나타나 협박하는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다. 결국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김민수는 동료 선원들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해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출항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웃 할머니가 김민수의 사정을 듣고 다가왔다. 아이는 내가 봐줄게. 할머니가 유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렇게 김민수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의 가슴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 이수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빚에 대한 중압감이 뒤섞여 있었다. 남태평양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김민수는 3년 동안 묵묵히 일만 했다. 다른 선원들보다 2배로 일했고 휴식 시간도 반으로 줄였다. 그만큼 위험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김민수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사채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유키를 봐주는 옆집 할머니께 모두 드렸다. 원양어선에서 복귀한 어느 날, 집에 도착한 김민수를 맞이한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달려왔다.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키는요, 우리 딸은 괜찮아요. 아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 씨가 다녀갔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다. 수진 씨가 집에 뭐 가져갈 게 없는지 다녀간 것 같아요. 애 볼 자신 없으면 고아원에 보내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사라졌다고 해요. 김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수진이 그토록 냉혹한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해가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이자율은 터무니없이 높아졌다. 장기간 바다에 나갈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밤, 김민수는 잠든 유키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딸을 어떻게든 보살피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해외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키야, 아빠가 너를 꼭 지켜주고 싶은데. 김민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돈 안 갚으면 딸년 데려간다. 이자만 4천만 원인데 언제까지 버틸 거야. 그 소리를 들은 2살 유키가 김민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저 아저씨들은 왜 매일 와요? 우리가 나쁜 짓 했어요. 김민수가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우리는 나쁜 짓 안 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김민수는 입양기관을 찾았다. 상담실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설명했다. 일본에 계신 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말했다.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딸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제가 못해준 것들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정은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엄마 쪽이 한국계 일본인이셔서 아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상담원이 안심시켰다. 입양 당일이 다가왔다. 김민수는 유키에게 줄 수 있는 거라곤 사진 한 장밖에 없었다. 유키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김민수가 사진을 건네며 간신히 말했다. 유키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유키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김민수는 대답할 수 없어. 그저 딸을 더 꽉 안아주었다. 입양기관 직원이 유키의 손을 잡고 채태웠다.
유키는 뒤돌아보며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빠, 빨리 와요. 같이 가야지. 유키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 출발하여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유키야. 정말 미안해. 김민수가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중얼거리며 소리내어 오열했다. 딸을 향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딸을 보낸 후 김민수는 더욱 위험한 원양어선을 자원에 탔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다. 다른 선원들이 갑판에서 밀려나올 정도로 위험한 파도였지만 김민수는 묵묵히 그물을 끌어올렸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은 채 기계처럼 일하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민수야. 위험에 들어와 동료가 소리쳤지만 김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 중 큰 사고가 일어났다. 김민수의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갔다. 김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된 손을 움켜쥐었다. 동료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선장이 김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좀 쉬어라. 손가락도 다쳤는데. 하지만 이틀 후 김민수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다시 갑판에 올라왔다. 일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선장과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몇 년 후 같은 배에서 일하던 박재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김민수에게 다가왔다. 형, 나 이번 달 월급으로는 턱도 없어. 어떻게 하지? 박재훈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집사람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며칠 뒤 김민수가 박재훈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거라도 써. 김민수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형도 힘든데 이 돈이면 이자라도 갚을 수 있잖아. 박재훈이 만류했다. 우리끼리 뭘 그러냐. 가족이 아프면 그게 먼저지. 김민수가 돌아서며 말했다. 박재훈은 김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글썽겼다. 세월이 흘러 50대가 된 김민수는 여전히 바다를 떠돌며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썼다.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이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다. 유키야, 아빠가 미안하다. 김민수가 낡은 손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바랜 유키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딸의 안부를 궁금해했다.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20년이 지난 어느 날 김민수는 사채업자 사무실에 찾아갔다. 손에는 마지막 돈 뭉치가 들려 있었다. 마지막 이자까지 다 갚겠습니다. 김민수가 돈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사채업자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이제 끝이야. 20년 만이네. 빚을 다 갚은 날 김민수는 조용히 소주 한 잔을 마셨다. 축하도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달려온 전쟁 같은 삶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아직 멈춘다는 개념이 낯설었다. 그래서 며칠 쉬지도 않고 바로 다음 추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바다가 그를 부르는 듯했다. 하지만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결국 배를 타지 못하고 혼자 바다를 바라보는 김민수의 표정에는 안도감 대신 공허함만 가득했다.
이제 뭘 위해 살지? 김민수가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20년간 딸을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몸도 마음도 망가진 차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몸이 아파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된 김민수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잘리고 몸이 성치 않은 김민수를 고용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어느 건설 현장에서 젊은 현장 감독이 김민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몸이 안 좋으시면 다른 일 알아보세요.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김민수가 간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렵게 구한 일용직에서도 김민수는 항상 무시당했다.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그를 다른 일꾼들은 귀찮아했다. 저 영감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져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는 점점 일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고시원비를 내는 것도 힘들어졌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시원 주인이 김민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이번 달 방세 또 밀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일자리가 있어서. 김민수가 간청했지만 고시원 주인은 냉정했다. 이미 한 달 밀렸잖아요. 짐 싸서 나가세요. 그날 밤 김민수는 처음으로 거리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처량했다. 그날부터 김민수는 부산역 근처에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훈이 김민수를 찾아 부산으로 내려왔다. 마지막 연락은 고시원에서 쫓겨난다는 짧은 메시지뿐이었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 박재훈은 부산역 일대를 헤매며 그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김민수를 발견했다. 형, 여기 있었구나. 박재훈이 다가가며 반가워했다. 김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형, 내가 도와줄게. 부산에 내려와. 박재훈이 간절히 말했다. 김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박재훈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 말 좀 해봐. 나야, 재훈이야. 박재훈이 김민수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김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딸도 보내버렸고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형, 그래도 살아야지. 박재훈이 위로했다. 아니야, 그럴 이유도 없어. 박재훈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김민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렇게 김민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유일한 위안은 지갑 속에 바랜 유키의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 사진을 보며 딸이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어느 비가 쏟아지던 날 김민수가 비를 피하려 했지만 지갑이 완전히 젖어버렸다. 급하게 지갑을 열어본 그는 절망했다. 27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유키의 사진이 비에 젖어 흐려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안 돼. 김민수가 훼손된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다. 딸의 얼굴이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다. 유키야, 미안해. 아빠가 너 얼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김민수가 훼손된 사진을 가슴에 안고
완전히 삶의 의지를 잃었다. 그렇게 나는 5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단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유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동시에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 이수진이 들려준 이야기와 아버지 김민수의 이야기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엄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수진이 뭐라고 했니? 김민수가 물었다. 유키는 이수진에게 들었던 모든 말을 그대로 전했다. 김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27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유키야,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 김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유키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유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다. 도박에 빠져 노숙자로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진실함이 느껴졌다. 아빠, 제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키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는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김민수가 유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엄마하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유키가 가방을 매며 말했다. 알았어.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와. 그리고 먼저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 딸. 유키가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딸을 만났지만 진실을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유키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재훈의 번호가 표시되었다. 여보세요. 유키가 전화를 받았다. 유키 씨, 저 박재훈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봤나요? 박재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방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유키가 대답했다. 어떠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박재훈이 물었다. 사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 말과 아빠 말이 완전히 달라서. 유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입양센터에 가서 당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입양센터요, 네. 누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지, 누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박재훈의 말에 유키는 번뜩 깨달았다.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요? 유키가 급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확인하세요. 박재훈이 격려했다. 유키는 곧바로 해외 입양관리센터에 도착했다. 접수 창구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류 확인을 요청했다.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본인 확인이 되면 열람 가능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다. 잠시 후 직원이 당시 서류의 사본을 출력하여 유키에게 건네주었다. 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27년 전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들어있었다. 보호자란을 확인한 유키는 충격을 받았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의 서명도 되어 있었다. 입양 동의서에도 김민수의 서명만 있을 뿐 이수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하네.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유키가 중얼거렸다. 직원이 설명했다. 여기 비고란에 어머니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적혀 있네요. 행방불명이요? 유키가 놀라며 물었다. 직원의 말에 유키는 진실을 깨달았다. 이수진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다. 다정하긴 뭐가 다정해. 딴 여자들한테나 다정했겠지.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갓 태어난 너를 품에 안고 입양 보내야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어머니가 입양 보낼 때의 나이를 헷갈려 했던 것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리고 분명 이수진은 자신이 품에 안고 입양을 보냈다고 했었는데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유키는 곧바로 부산역으로 향했다.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았다. 유키는 부산역 대합실을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찾았다. 구석진 곳에서 혼자 앉아있는 김민수를 발견한 유키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다. 아빠! 유키가 부르자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유키야. 벌써 왔네. 김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유키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와락 안으며 말했다. 아빠. 의심해서 죄송해요. 유키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김민수는 당황했지만 처음 느껴보는 딸과의 포옹에 행복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이 진실이었는데 의심했어요. 유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어서 유키는 입양센터에서 확인한 모든 사실에 대해 말했다. 유키는 아버지의 품에서 계속 오열했다. 27년 만에 내 딸을 만났는데 그게 다 무슨 상관이냐. 김민수도 유키를 꼭 아는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외롭게 고생만 하시고 손가락도 잃으시고 저는 일본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유키가 자책하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행복했다니까.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김민수가 유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빠. 유키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다. 내가 널 입양 보낸 이유가 뭐겠어? 네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던 거야. 김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키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일본에 같이 가요. 함께 살아요. 유키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일본의 김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양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친부모님을 찾으면 함께 모시고 살고 싶다고요. 그분들도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유키의 말에 김민수는 감동했다. 정말 내가 가도 될까?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유키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런데 아빠는 일본어도 못하고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양어머니가 한국계 일본인이셔서 한국말도 할 수 있어요. 유키가 안심시켰다. 김민수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우리 딸, 정말 고맙구나. 김민수가 딸을 다시 한번 꼭 안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부산역 한복판에서 27년 만에 진정한 재회를 나누었다. 유키는 아버지와의 재회를 마치고 이수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모함한 것에 대해 따져묻고 싶었다. 이수진이 머물고 있다고 했던 주소를 찾아간 유키는 부산 사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 2대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지? 유키가 중얼거리며 집에 다가갔다. 그때 집에서 경찰관 2명이 이수진을 양팔로 붙잡고 나왔다. 이수진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나요? 왜 저를 잡는 거예요? 이수진이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유키가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다. 이수진 씨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다. 유키야, 도와줘! 이수진이 유키를 향해 소리쳤다. 유키가 이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어머니, 진실을 모두 알고 왔어요. 무슨 진실? 이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입양센터에서 확인했어요. 27년 전에
엄마는 거기 없었죠. 모든 절차를 아빠 혼자 하셨고요. 유키의 말에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아빠가 도박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엄마가 도박으로 빚을 만들고 가족을 버린 거였어요. 유키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수진이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아빠가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바다에서 고생하신 것도 알았어요. 유키가 계속 말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었다. 이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김민수가 돈도 못 벌어와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유키가 실망한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봤다.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나간 거야. 이수진이 터무니없는 변명을 계속했다. 그런데 왜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냐고요? 유키가 물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진짜 억울하다고. 이수진이 억지를 부렸다. 나도 일본에 데려가. 나도 호화로운 생활 한번 해보자고. 이수진의 본심이 드러났다. 유키는 이제 이수진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딸에 대한 모성애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뿐이었다. 엄마는 정말 제 엄마가 맞나요? 유키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지. 널 낳은 사람이 나야. 이수진이 소리쳤다. 경찰관이 이수진을 경찰차에 태우려 했다. 유키야, 내가 너를 구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날 버려? 이수진이 마지막까지 자신만 생각하며 소리쳤다. 유키는 이수진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27년간 그리워.